예, 용언의 구조 등등 이제 보충할 개념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종결어미, 연결어미, 전성어미. 앞에 명사의 쓰임이나 아니면 뭐 관형사의 쓰임 이런 것들도 좀 종류가 여러 가지 있었던 것처럼 용언에 붙어 쓰이는 그런 문법적인 역할을 해주는 그런 부분을 어미라고 하는데 그 어미에도 종류가 이렇게 종결어미, 연결어미, 전성어미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종결어미라는 거는 말 그대로 문장을 종결, 마무리한다. 용언이 원래 문장 맨 끝에 쓰이는 게 기본적인 역할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간다라고 할 때 간다 이렇게 뭐 매듭을 지어주는 그런 부분의 기본적인 어미고 평소형, 의문형, 감탄형 이렇게 우리말의 문장의 종류 5가지를 만드는 5가지 종결어미가 있다. 근데 그거 말고 연결어미, 그러니까 한 문장을 마침표 찍지 않고 쉼표 찍고 다른 문장으로 이어갈 수도 있죠. 그때 쓰이는 게 연결어미인데 뭐 A이고 B 그래서 고 이런 것처럼 연결해 주는 것을 이야기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보고 일단 연결어미라는 정도만. 그 다음 전성어미라는 게 있는데 이 전성어미라는 거는 성질을 바꿔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전성어미가 뭐냐라고 하면은 앞서 쭉 봐왔던 그 품사와 성분의 관계표 이 표를 놓고 보면은 맨 끝에 자리에 용언 자리가 있었고요. 문장 안에서는 보통 서술어로 쓰인다라고 할 때 그 서술어로 쓰이는 게 문장을 바로 종결하는 이런 부분이고 이어진 문장 같은 경우는 연결어미를 만나는 방식. 어쨌든 앞문장에서 서술어 자리. 이게 이제 용언의 기본적인 쓰임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표에서 품사 성분의 표에서 맨 끝에 놓이는 9번, 10번 자리 이런 부분만이 아니라 얘네들이 앞에 3번 자리나 5번 자리, 8번 자리 이렇게 옮겨와 쓰이는 이런 경우를 볼 수 있었어요. 그 위아래 수식원 자리, 채원 자리, 용언 자리 세 줄 중에 맨 밑에 줄. 그 맨 밑에 줄에서 3번 자리, 5번 자리, 8번 자리 이렇게 갈 수 있게 해주는 건 3번 자리는 뭐예요? 관형어라는 성분 자리잖아요. 그런데 용언이 관형어처럼 쓰일 수 있게 바로 거기에 관형사형이 있는 거죠. 그럼 5번 자리면 뭐예요? 주로 명사, 대명사, 수사가 쓰이는 게 기본인 그래서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이런 데 주로 들어가는 바로 그 부분인데 동사, 형용사가 거기 갈 수 있게 명사형 전성어미가 붙어준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10번 자리에 쓰여야 할 동사, 형용사가 3번 자리, 5번 자리. 근데 3번 자리, 5번 자리만 문제되는 게 아니라 8번 자리가 있잖아요. 그 8번 자리. 그러면은 명사형을 통해 5번 자리,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호 자리 이런 데 갈 수 있게 만들어 줬어요. 그러면 관용어 자리에 쓰이는 전성어미처럼 부사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부사형 전성어미 이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학자들의 설명 방법이 2가지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부사형이라는 걸 인정하는 게 있고 인정 안 하는 게 있고 이런 2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요 그림표가 설명하고자 하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다른 그림을 보면은 바로 이 부분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부사형 전성어미. 여기 그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명사형, 관형사형 외에 똑같은 맥락에서 부사형이라는 게 있는 건데 색깔이 잘 안 보이죠? 안 보여도 상관없어요. 그냥 그 여기에 우리 품사와 성분의 관계표 그거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고 뒤에 또 다시 한번 제시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가 동그라미 5번 자리, 여기가 3번 자리 품사 성분의 관계표에서. 근데 여기에 8번 자리 왜냐면 3번 자리랑 형평성 맞게 똑같은 수식어 자리니까 관형어라는 성분이 있다면 부사어라는 성분도 있는 거니까 그럼 형평성 있게 관형어 자리에 갈 수 있게 동사형용사가 관형어 자리에 갈 수 있게 관형사형 전성어미라는 게 있는 만큼 형평성 맞게 부사형 전성어미 8번 자리를 인정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개, 서, 도록, 이니, 리 여기서는 안 보이지만 품사 성분의 관계표 보면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자, 거기서 나중에 보시기로 하고 자,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포인트가
용언의 구조를 설명하는 거 아니겠어요? 용언이 다른 것보다는 복잡하니까 그걸 다시 한번 좀 풀어서 그림을 보여드리도록 하는 겁니다. 자, 큰 틀에서 어간이라는 말이 있고 어미라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용언이라는 한 단어의 덩어리입니다. 현실적으로 쓰일 일은 거의 없겠지만 구조를 설명하려다 보니까 앞에 용언의 어간 쪽도 좀 복잡하게 설명을 할 필요가 있고 어미 쪽도 다 풀어서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지어낸 형태입니다. 그래서 예문을 장군께서 깃발을 휘둘리시어 싸웁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설명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망라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황당한 단어가 만들어진 거예요. 현실적으로 쓰일 일은 거의 없겠지만 불가능한 단어는 아니죠. 휘둘리시어 싸웁니다. 자, 이 하나의 용언을 풀어보니까 어간과 어미가 있다. 어간과 어미가 있다. 어간은 실질적인 뜻을 가진 부분, 어미는 문법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 자, 그때 어미 쪽을 먼저 풀어볼게요. 어미 쪽은 아까도 한번 언급한 바는 있습니다. 이 단어 전체의 맨 끄트머리에 놓이는 것. 그래서 말, 단어의 끝이란 뜻이에요. 단어의 끝에 쓰이는 어미, 어말어미. 그래서 비읍니다가 그 해당된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상대 높임이라고 하는데 이건 높임법 할 때 공부하면 되는 거니까 비읍니다가 아니라 그냥 다 이렇게만 쓰였다. 휘둘리시엇 사옵하고 나란히 쓰기는 어울리진 않지만 휘둘리시었다 이렇게 쓰이는 경우처럼 다만 있다고 가정해도 됩니다. 어말어미, 단어의 마무리. 근데 그 어말어미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선어말어미. 근데 우리말에 선어말어미는 종류가 3개가 있어요. 3개. 바로 높임, 시제, 공손. 높임, 시제, 공손. 3종류가 있는데 그 3종류의 선어말어미가 한 단어에 다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가 동시에 쓰인 경우를 예로 만들어 봤고요. 그때 3가지가 동시에 들어올 때는 순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시엇 사옵니다. 뭐뭐 하셨사옵니다. 이 단어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 시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시제가 나오고 그 다음 상대에 대해서 좀 공손한 태도를 취하는. 근데 이런 것들은 되게 구어에서는 현대 국어에서는 많이 쓰지 않죠. 문어. 예를 들어 뭐 초대장을 보낸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또 결혼식 때 뭐 하객들에게 식당을 안내한다든가 뭐 이런 그 문구로 쓸 때 그때는 아직 사용되는 예가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어말어미 앞에 선어말어미란 얘기였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이 부분. 수험생들이 많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우리 바로 앞 시간에 어떤 예를 들었냐면은 꾸미는 말 중에 관형어라고 성분으로 관형어라는 성분을 말할 때와 품사로 관형사라고 할 때 관형어와 관형사 이 차이가 뭐냐? 이것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 것처럼 비슷하게 여기서는 또 뭘 많이 어려워하는가 하면은 어간이라는 말과 어근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근. 이 두 말의 차이도 뭐냐? 이런 것들을 좀 어려워할 수 있기 때문에 친절을 표방하는 우리 강의에서는 또 예를 들어 보이죠. 이렇게. 자, 어간이 뭐냐? 어미를 뗀 나머지다. 자, 여기 예문이 있어요. 예시 단어가 있어요. 돌다라는 예시 단어, 휘돌다, 돌리다. 그래서 이 돌다의 돌, 어근, 실질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뿌리, 어근. 그래서 형태소를 다 쪼개면 더 이상 쪼갤 수 없을 때까지 쪼개놓고 실질적인 뜻을 가진 최소의 단위, 이걸 어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거기에 뭔가가 덧붙는데 덧붙은 것 중에 어미를 뗀 나머지가 어간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럼 돌다에서 어미 다를 떼고 돌, 여기 어근이에요. 어근. 근데 어간, 어미를 뗀 나머지니까 다 떼어내고 돌 똑같아.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돌다일 때는 어근이란 말과 어간이란 말이 일치하죠. 돌. 자, 근데 접사라는 게 붙은 경우. 근데 이 접사라는 것은 문법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문장 속에서 문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조사하고 어미 이 두 가지예요. 그럼 이 접사라는 것은 무슨 역할이냐? 문법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장 속에서의 역할이 아니라 단어 만들기. 단어. A라는 한 단어가 A-, B- 이렇게 뭔가 새로운 단어로 늘어나게 만드는 단어를 늘려주는 이런 역할을 할 때 문법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접사예요. 그래서 그 접사가 어근보다 앞에 있으면 접두사, 어근보다 뒤에 있으면 접미사인데, 그래서 접두사, 접미사가 있는 각각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보였어요. 자, 이때 어근이라는 건 접사까지 떼어낸 나머지예요. 새로운 단어로 만들어주는 접사, 이것까지 다 떼고 난 나머지가 어근 말의 뿌리입니다. 돌다의 돌. 여기도 돌, 돌, 돌. 다 어근은 돌 이 하나뿐이에요. 돌다라는 뜻을 가진 회전 운동을 뜻하는 하나. 근데 어간이라고 할 땐 어미만 떼고 남은 것이 어간이기 때문에 어미만 떼면 휘돌다에서 다를 떼고 휘돌까지가 어간이 되는 겁니다. 돌리다란 말 속에는 다만 빼고 돌리까지가 어간이 되는 거예요. 이렇듯 어간이란 말은 어미만 떼면 돼. 어미만 떼면 나머지가 다 어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휘둘리시어싸웁니다 할 때 선어말어미 시엇 사오 어말어미 비읍니다 다 떼고 이게 어미니까 어미 다 떼놓고 휘돌리까지가 어간이에요. 근데 그 중에도 어근은 돌다의 돌, 돌만이 어근이고 나머지는 접사, 접두사, 접미사. 그래서 원래부터 접두사, 접미사가 붙지 않은 단어도 있잖아요. 얘처럼. 접두사나 접미사가 아예 원래부터 없는 단어도 있어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어때요? 어근이 곧 어간 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간, 어근의 개념이다. 이해하셨으면 다행이고 이해 못했으면 메모하세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어디에 제 몇 강, 제 몇 분, 몇 초 타임에 있다라는 것만 표시해 두도록 하십시오. 나중에 보면 되니까. 다음 품사판별로 가봅니다. 품사판별, 이것도 문제풀이에서 더 많이 설명되어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기본적인 방법만 간단히 소개하는 것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품사판별이 이렇게 37쪽 이런 부분들에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자, 기본형, 여기 어간이라고 했네요. 어간은 뭐? 어미를 뗀 나머지. 가다, 먹다, 예쁘다, 쉽다. 왜냐하면 예를 들 때 골고루 다 들어 보일 수 있게 결과적으로 동사라고 설명되는 경우 둘, 형용사로 설명되는 둘을 각각 예로 들어 보인 거고요. 여기다가 동작의 진행을 나타내는 어미를 붙이는데요. 동작의 진행을 나타낼 수 있는 어미를 붙여보는 것이 판별법의 핵심입니다. 물론 요거 말고 다른 방법도 있는데 다른 방법은 나중에 추가하기로 하고 일단 기본의 맥을 확실히 잡아야 추가되는 내용도 또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거기에 동작의 진행을 나타내는 이 어미를 붙여서 말이 되면 동작의 진행이 표시될 수 있으니까 동사란 얘기죠. 근데 얘네들을 붙여서 말이 안 되면 동사가 아니다, 형용사다라고 판단한다는 얘기죠. 자, 근데 두 가지가 있어요. 왜? 이건 또 아까 어려운 말로 표현했던 이 형태. 이 형태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받침 때문에. 받침. 그래서 여기 받침이 없는 말, 받침이 있는 말. 각각을 하나씩 예로 들어보인 거죠. 친절하게. 그래서 받침이 없으니까 니은다를 붙이면 돼. 니은다, 는다 중에. 받침이 있으면 니은다 붙일 수 없으니까 말이 안 되니까 는다를 붙이면 돼. 이렇게 이제 붙일 거리를 골랐어요. 그리고 연결해 봤더니 어떻게 돼? 가다에 니은다 붙였더니 간다. 나는 간다. 말 되잖아. 그래서 동사로 판단합니다. 먹다. 는다 붙였더니 받침 때문에 얘를 안 붙이고 얘를 붙인 거잖아요. 또 기능은 둘 다 똑같은 거야. 모양만 다른 거지. 그랬더니 나는 먹는다. 말 되잖아. 그래서 동사로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예쁘다에 니은다 붙여서 예쁜다? 만약에 이 말이 성립된다면 뭐가 돼? 동작의 진행을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예쁜다? 그럼 뭐야? 성형수술 진행 중?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되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쁘다라는 거는 결과적인 이 상태를 얘기하는 거지 거기다가 동작의 진행, 니은다를 붙여서 예뻐지고 있다 이런 의미로 표시하는 단어는 아니라는 거죠. 예뻐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예뻐지고 있다라는 다른 표현 방법을 써야 돼요. 예쁜다라는 표현으로 그런 뜻을 나타내는 건 아니라는 거죠. 성립될 수 없다. 그래서 형용사, 동작이 아니니까. 쉽다는 받침이 있으니까 는다를 붙여보는데 쉽는다. 나는 뭐뭐 하고 싶는다. 이렇게 성립되지 않아서 형용사라고 한다. 이게 동사, 형용사, 판별법.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시험 문제로 출제될 만한 거리는 기본 개념도 쉽지만
출제할 거리는 조금 좀 특이하거나 어렵거나 이런 부분에서 내잖아요. 그래서 부정 보조 용언인 경우들이 그나마 출제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예로 든 건데 앞에 나온 본용어의 품사를 따른다. 앞에 나오는 본용어의 품사를 따른다. 그래서 물이 흐르지 아니한다. 요 아니한다를 어떻게 볼 거냐? 아니한다. 앞에 흐르다라는 말에 기대요. 흐르다, 흐른다. 이게 동사,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는 말이니까 아니한다. 이것도 보조동사로 보고 니은다를 붙일 수 있는 형태로 인정하는 겁니다. 보조동사. 본용언, 보조용언. 본용언의 동사로 확인됐기 때문에 이 부정어를 나타내는 이것도 보조동사라고 설명하자. 근데 물이 깊지 아니하다. 물이 깊지 아니하다. 깊다. 이거는 움직임이 아니라 깊고 얕은 그 결과적인 상태를 표시하는 단어로 형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아니하다도 역시 형용사로 설명하자. 본용어의 품사를 따르는 부정 보조 용언이었습니다. 자, 다음 시험 문제의 키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여기 있어요. 시험 문제의 키포인트. 그래서 1단계, 2단계를 거쳐서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는데 이거 연습은 문제풀이 시간에 하기로 하고 일단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 정도만 맛보기만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문장 안에서 우리가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헷갈리는 거는 두 가지 쓰임새가 다 가능할 것처럼 여겨지는 헷갈릴 만한 부분이 해당되는 자료죠. 예를 들어 책 이런 단어를 가지고 헷갈린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죠? 근데 보기라는 단어는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보기라는 것이 시험 문제에 이렇게 박스 처리하고 문제 풀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 박스의 이름. 그러면은 그건 분명 명사야. 근데 그게 아니라 눈으로 본다라는 뜻을 모양만 명사처럼 바꿔서 보기 이렇게 쓰일 수도 있는 거죠. 눈으로 바라보기, 마주보기라고 할 때 이때는 보다라의 뜻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죠? 둘 중 어느 경우냐를 구별하는 것. 이게 시험 문제로 나올 만한 지점이에요. 그래서 문제 풀이의 과정을 1단계, 2단계 이렇게 가자. 그럼 1단계는 뭐냐? 서술기능 유무를 판단하자. 서술기능은 그 문장, 주어진 그 문장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문장이 달라지면 쓰임새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주어진 조건 안에서. 그래서 첫째, 기본형을 밝히고 그럼 보다라고 하면은 보기라는 단어의 기본형 보다라고 밝혀보는 거예요. 그 다음 주어 요구하는지 여부를 살핀다는 얘기인데 바로 주어진 그 문장에서 다른 문장 생각하면 안 되고요. 주어진 그 문장 안에서 주어를 필요로 하는지 이걸 따져보자. 그래서 주어를 요구하는지 따져봤더니 아니더라. 그러면 이렇게 왼쪽으로 내려간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게 뭐냐? 앞에 그토록 반복해 설명해왔던 품사와 성분의 관계표입니다. 품사와 성분의 관계표가 1번부터 10번까지 있었잖아. 관용사 자리, 부사 자리, 명사 자리. 근데 명사 자리가 앞에 2번이나 7번, 9번 이렇게 갈 수 있었죠. 주어 자리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관용어 자리, 부사어 자리, 서술어 자리에 쓸 수 있었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즉, 세 번째 줄은 아니란 얘기야. 세 번째 줄은 뭐? 바로 10번 자리에 본래 동사형용사가 쓰이는데 얘네들이 다른 자리로 옮겨갈 수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금 앞에서도 뭘 얘기했어? 5번 자리 명사, 대명사, 수사 자리에 쓰이듯 명사처럼 쓰이는 얘가 명사처럼 쓰이는 그런 명사의 어미가 있다면 같은 맥락에서 관용사가 주로 쓰이는 관용어 자리에 쓰일 때 관용사의 어미가 필요하지 않느냐. 여기까지는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인데 얘는 탄력적이었던 거죠. 얘랑 형평성 있게 부사용어미라는 것도 설명하자, 인정하고 그렇게 문법적으로 설명하자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은 그건 아니다. 여러 문장들을 살펴보니까 부사용어미라고 할 만큼 빈도가 다양하게 쓰이는 건 아니더라. 그런 특수한 예문 몇 개 가지고 굳이 문법적인 용어를 붙여 설명할 필요가 있느냐? 아직은 이건 아니다. 라고 보는 견해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얘네들 세 번째 줄 얘네들은 뭐예요? 10번 자리 동사 형용사가 다른 성분 자리로 옮겨가 쓰이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서술기능 유무를 판단하는데 기본형을 밝힌 다음 주어진 그 문장 안에서 주어를 필요로 하는 밑줄 친 그 단어가 주어를 필요로 하는 경우인지 아니었다면 이 경우로 보자. 그럼 이 경우로 보면 서술기능이 없는 조건 안에서 조사에 기대어 어떤 성분인지를 따져보겠죠. 그런 다음에
원래부터 1번 자리나 6번 자리, 꾸미는 말 자리에 쓰이는 바로 그 단어인지 아니었다면 4번 자리에 주로 쓰이는 단어인데 얘네들이 생략될 수는 있지만 조사를 붙여서 이렇게 옮겨와 쓰이는 경우인지를 따져본 뒤 품사를 확정하면 되는 거죠. 4번 자리나 2번 자리, 7번 자리, 9번 자리 이렇게 쓰였다면 체온입니다. 그러니까 명사, 대명사, 수사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내용으로 들어가서 단어의 뜻으로 들어가서 숫자를 표현하면 수사겠고 다른 명사를 전제로 그 명사를 반복하지 않고 그걸 대신 지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 대명사. 그게 아니면 명사겠죠. 여기라면 관형사, 여기라면 부사라고 설명이 될 테고. 자, 그럼 반대의 경우 기본형 밝히고 주어 요구하는지를 따져봤더니 주어를 필요하더라.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내려와서 품사와 성문의 관계에 비해서 세 번째 줄로 보자. 세 번째 줄로 보면 뭐야? 반드시 동사 아니면 형용사로 판단이 된다는 얘기죠. 서술 기능이 있는 경우에 동사나 형용사로 판단이 된다. 성분이야 관용어 자리에서 그렇게 파악될 수도 있고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서 파악될 수도 있고 부사어 자리에서 서술어 자리에서 그렇게 파악될 수 있죠. 밑줄 쳤다면 10번 자리에다 놓고 밑줄을 안 치겠죠. 10번 자리에 밑줄 치는 것 자체가 이미 동사 아니면 형용사라는 걸 알려주는 거 질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시험 문제는 모양은 좀 바뀌어 있는 이 세 가지 중에 그래도 이런 경우가 제일 많이 출제가 되는 거죠. 모양은 명사처럼 보이는. 자, 이게 품사 판별 방법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되겠고, 다음 용언 쪽에는 또 용언 쪽에 여기 37쪽에 본용언, 보조용언이라는 게 있어요. 본용언, 보조용언. 이것도 문제 몇 개 풀어보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는데 간단히 방법만 소개를 드릴게요. 용언이라는 말은 활용한다는 뜻의 말이에요. 활용은 어미 활용. 다양한 어미를 붙여서 모양이 바뀌는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서술 기능. 주어를 설명하는 기능. 모양의 면에서는 활용한다. 어미 활용을 한다. 다양한 어미를 번갈아 붙일 수 있다. 기능으로서는 주어를 설명하는 기능을 한다. 이렇게 두 가지 면에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용언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용언이라면 100% 다 활용합니다. 동그라미. 그런데 서술 기능이 있느냐라는 기준으로 판단해 보면 서술 기능 하는 말이 있고 아닌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점검한 다음에 통합해서 활용하면서 서술 기능까지 가지면 본 용언으로서 블레이머스. 근데 서술 기능을 안 한다면 보조 용언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서술 기능을 하지는 않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근데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면 아까 메모만 하고 지나가자라고 했었는데 보조사와 비슷하다. 보조사. 즉 뜻을 더해주는 역할을 한다. 뜻을 더해주는 역할. 자, 그래서 나는 부산에 가고 싶었다. 이 문장을 놓고 볼 때 얘는 나는 부산에 간다. 내가 부산에 간다. 이 가다라는 말은 주어를 설명해요. 그래서 본용언. 그래서 본용언이라는 뜻을 우리끼리의 약속으로 네모로 이렇게 표시하기로 약속을 해봅니다. 본용언. 근데 쉽다라는 건 미래에 대한 희망.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상태는 아닌 거죠. 미래에 그렇다라는 속 마음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어법과 비문으로 가면 이번 일에 대해서 누구누구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드리고 싶다니 그럼 감사하다는 말을 한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건 좋은 표현이 아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어법과 비문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쉽다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에요. 미래에 대한 희망. 그러니까 내가 쉽다. 이렇게 주어에 대해 설명하는 기능이 아니라 내가 간다라고 하는 움직임, 동사, 거기에 뜻을 더해주는 거죠. 그 움직임이 지금이 아니라 미래에 그러고 싶다는 속마음이다 라는 뜻, 이걸 더해주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먹어보아라. 이 보아라라는 단어가 다른 문장에 쓰인다면 눈으로 봐라 이런 뜻으로 쓰였다면 얘도 본용언이 될 수 있죠. 서술 기능이 있는 거죠.
근데 눈으로 본다는 뜻인가? 여기다 연결해 보세요. 네가 이것을 먹어라. 뭔가 음식을 먹으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눈으로 보라면 먹은 걸 토해서 꺼내서 봐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이거는 영어로 이야기할 때 try, 시험 삼아 시도하다 이런 뜻을 더해주는 거지 눈으로 본다는 시각적인 인지 요걸 나타내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서술 기능이 없는 경우예요. 근데 이런 경우와 달리 나는 모자를 벗어 걸었다라고 하면은 모자를 벗는 동작과 벗어놓은 이 모자라는 물건을 옷걸이 따위에 이렇게 거는 이 동작까지 각각 설명을 하는 거죠. 벗는 동작, 거는 동작. 그러니까 얘도 본용언, 얘도 본용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본용언, 보조용언을 판단한 뒤에 서술기능 유무로 구별하는 방법을 쓴다는 거였고 10단 항상 보조용언으로만 쓰인다. 100%. 그건 뭐 공부할 필요 없겠죠? 근데 여기 보아라. 이거는 다른 문장에서 눈으로 본다는 뜻이 있을 때는 본용언이 될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여기다 한 가지 더 띄어쓰기 문제가 또 맞물립니다. 보조적 연결어미로, 즉 보조용언으로 판명된 경우 이 앞에 본용언하고 연결하는 이 지점에 어가 쓰였다면 붙여 쓸 수 있다. 이렇게 또 허용이 돼요. 그래서 문법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띄어쓰기나 이런 부분도 기본 질서만 가지고 정리가 안 됩니다. 예외같이 보이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외가 계속 많으니까 어차피 결국 암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상태에 빠져드는 겁니다. 근데 문법을 정리하고 나면 그 예외라는 개수가 많이 줄어드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암기에 대한 부담도 좀 마음이 홀가분해진 양이 줄어든 이런 상태에서 암기하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 띄어쓰기 문제가 하나 더 덧붙는다는 점. 그 다음, 이 둘 다 본용언으로 판단된 이런 문장의 경우, 본용언끼리 결합된 문장은 견문장이다. 이렇게 해서 요 단원이 아니라 다음, 문장론이란 단원에 갔을 때 문장의 종류의 판별이라는 다른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본용언, 보조용언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낱말 뜻풀이 하는 정도로 그칠 게 아니라 이렇게 띄어쓰기 문제로도 연결되고요. 문장의 종류에 대한 판단으로 시험 문제로 출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좀 여러 분야에 걸쳐 있어요. 그래서 좀 중요하게 다루어 보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정도로 품사론 영역에서 조금 더 보충할 만한 부분을 말씀드렸고, 요거 외에 또 많이 다뤄질 만한 부분이 띄어쓰기 이렇게 관련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 체온 뒤에 조사는 붙여 쓴다,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띄어쓰기 할 때 본질적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는, 정리해주고 들어가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본 항목에서는 직접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이 정도로 품사에 대한 정리를 마무리 짓고 그 뒤에 이제 그 보조 영역들, 조어법하고 그다음에 형태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